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국내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산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8일, 확진 나흘 만인 22일 아이를 출산했지만 태아는 사산됐습니다. 산모는 백신 미접종자로 임신 26주 차였고 숨진 태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모의 코로나19 감염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며 해외 감염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수직 감염에 의한 사산인지 인과성 여부를 좀 더 따져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 4,000명을 단번에 뚫었습니다. 여기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최다고요. 사망자는 34명으로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했던 정부도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와 빠른 병상 소진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식당과 카페에서 현행 4명인 미접종자 모임 인원과 현행 10명인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올해만 3번째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겨울 방어철이 돌아오면서 예년 같으면 손님으로 북적거렸을 노량진 수산시장이지만 매장 통로에서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0일, 엊그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45명이 추가되는 등 닷새 동안 관련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13일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코로나19 환자가 780명에 육박합니다. 이 정부는 병상 대기자들의 상태를 하루 3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실태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나흘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5일 만에 서울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경북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병상 대기자에게 주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또 해열제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대기한 사람은 778명, 4일 이상 대기자도 136명인 가운데 이달 들어 병상 대기 중 사망한 사람은 6명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처음으로 하루 4,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5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2만 8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232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06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나타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로 인해서 화재 위험 높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저녁부터는 쌀쌀한 공기가 웃도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시간으로 만나는 기능 한국인, 그야말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주인공들이죠. 네. 오늘 9번째 어떤 분일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이 누군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20년 만에 고속 성장을 이뤄낸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한계를 모르는 열정을 품은 능력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기능 한국인입니다. 달랑 책상 하나를 놓고 공장을 차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청년의 공장은 축구장을 3개 합친 것만큼 넓어졌습니다. 상홍 씨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우리 대통령을 줄이시는 게 쉽네요. 줄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시면은 밤낮 없이 거기에 매달리세요. 기능 한국인이 되기까지 그가 지켜온 철학. 무엇이든 줄여야 한다.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자꾸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게 최고의 살 길입니다. 과연 그는 뭘 어떻게 줄였길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을까요? 먼저 상홍 씨의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규모가 꽤 크죠? 그런데 와, 분위기가 좀 썰렁하네요. 어라? 한창 일할 시간인데 왜 아무도 없어요? 기계만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때 나타난 상홍 씨. 아하, 다들 여기에 계셨군요. 따로 뭐 소재 공급하고 있는 건 별 문제 없나? 네, 지금 소재 공급은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지금 뭐 그런데 이슈가 많다고. 공장 규모치곤 직원이 별로 없네요. 우리 일 잘하는 직원들이 일당백 직원들이 안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저희 직원이 직원이에요. 아, 일은 이 기계가 다 하는군요. 뭘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후륜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요걸 깎는 공장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크고 무겁잖아요. 그걸 운반하고 깎아내는 것까지 로봇 직원들이 알아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들을 차례로 통과하면 부품 하나가 뚝딱 완성되는 거죠. 로봇 직원들 능력이 참 대단하네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대표님이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네, 일이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로봇이 일하는 동안 사람들은 기계 오작동을 감시하고 관리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상홍 씨라는 거죠. 그가 처음 취직한 곳이 자동화 설비를 설계하는 회사였거든요. 보통 자동화 설비 설계 작업은 여럿이 함께 하는데요. 상홍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서도 전체 설계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았던 겁니다. 설계가 저는 재밌었어요. 이게 제가 도면을 그려서 제품을 깎아서 기계를 만들어서 움직여서 제품이 나오는 그 과정이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설계는. 자동화의 달인이라고도 불린 상홍 씨. 그가 자동화 설비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어 그 공정 줄이는 건 좀 어떻게 돼가고 있노? 비행기어도 지금 설 공정에서 2공정으로 줄이고 있는 거야. 눈치채셨나요? 바로 작업 단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줄이죠? 우리가 5공정 가는 걸 2공정으로 줄였는데 2공정을 줄이면서 여기에는 공구가 2개가 들어가서 지금 공정을 줄여서 2공정으로 가는 거죠. 아, 기계 하나에 공구를 여러 개 넣는군요. 그럼 다른 기계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공구가 하나, 둘, 3개가 걸려있죠. 그냥 한 개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3개의 공구를 하나로 결합해 둔 거죠. 한 번 작업할 때 3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단계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공구를 결합하니까
공정이 2단계로 줄어든 거죠. 효율성이 높아진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공장에서 이 설비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상홍시 내 공장에서만 쓸 수 있는 비밀 병기죠. 잘 돼가나? 네, 분량 좀 안 나? 네, 현재 분량이 없어요. 25미크론, 1미크론 왔다 갔다 하네. 네. 이거 아주 양호한 거네. 이게 역시 하면 할수록 이게 줄일 수 있거든, 우리가. 네. 하여튼 관리를 잘 하면 돼. 다 같이 해도. 네. 작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두고 창업에 뛰어든 상홍 씨.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만들다가 실패한 자동화 설비를 살려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을 받은 상홍 씨. 고민 끝에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한 공정의 분량률이 1개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5공정을 흘러갔을 때는 5개가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2공정으로 줄이면 분량률이 2개밖에 나오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공정을 줄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을 매달린 끝에 공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3사람 정도는 그 닝게를 맞고 또 다음날 와서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죠. 근데 마지막 제품이 저희가 미국에서 온 샘플보다 저희 제품이 2배 이상의 고품질이 나왔을 때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공정을 줄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불량률이 줄고 생산성은 높아진 거죠. 품질이 좋아지자 주문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생산 부품은 모두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부품 가공 연 매출이 180억 원이나 됩니다. 이 모든 게 공정을 줄여서 얻은 결실이죠. 그리고 그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축구장의 3배쯤 되는 면적의 새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회사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이번엔 대구 광역시로 향한 상홍 씨. 학교엔 왜 왔을까요? 학생들이랑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동을 시키나? 별? 하늘의 별?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선배님처럼 이제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뭐 한 개가 잘못되면 유선기어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네. 뭐가 문제일까요? 유성기아에 센터가 거리가 뭔가 잘 안 맞다. 그걸 공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 중거리랑 안 맞아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홍 씨. 그래. 아, 잘 되네요. 되네, 그래. 그러니까 이 추간거리 유성기아. 아, 진짜 되네요. 기술 꿈나무를 위한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상홍 씨. 이렇게 롤 모델이 된 원동력은 뭘까요? 공정 개선을 계속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현재도 한 2-3가지 정도 아이템을 양산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실패한 일에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 성장해온 상홍 씨. 그가 성공의 기회를 잡은 비결. 남을 따라가기보다 변화를 주도하려는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줄여야 산다. 네. 상홍 씨가 이렇게 성공을 이뤄내기까지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네. 그 철학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철학, 네. 그 기업 운영에도 철학이 있듯이 음식에도 철학을 가진 분들이 그렇죠. 계십니다. 네. 예로부터 그 된장 맛이라는 건요, 한 집안의 음식 맛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통 된장 장맛을 지키기 위해서 항아리를 무려 4천여 개를 네,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항아리가 400개도 아니고 4,000개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4천 개. 이야. 과연 4천여 개의 항아리는 어떤 모습일지 최고의 장맛을 찾으러 전북 익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서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잡았다.
어서오세요. 트롯 남친 황윤성님. 자, 벌써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이곳은 전라북도 익산. 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 보석 같은 도시, 보석 같은 도시야. 바로 그게 익산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자, 정말요, 저는 너무너무 놀란 게 네. 이곳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항아리. 와, 몇 개야 도대체? 이렇게 어마무시한 항아리가 가득한 이곳에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장들. 이런 전통 짱짱짱짱. 짱짜라짱짱짱. 맛을 네.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전통의 맛, 이 맛을 찾아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요. 하나, 둘, 셋. 가요. 양기 바른 정원의 가지각색 전통 항아리들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드넓게 펼쳐진 항아리 뷰. 익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할 만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장도 맛있게 익어가는데요. 와. 그러니까 항아리도 항아리지만은 네. 근데 어디 계시는 건지 관리 하시는 이분이신 분인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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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황윤성 씨.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마무시한 규모의 와, 진짜 이 많아. 항아리 주인공을 네. 우리가 지금 만나러 왔는데 저기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2대째 물려서 하고 있어요. 이제 아빠부터 이제 제가 와.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면서 이렇게 슬쩍 좀 봤는데 네. 그 항아리 하나하나에 다 무슨 이름표처럼 뭐가 다 붙어 맞아.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유기가공식품 네. 유기농이다 보니까 이력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언제 콩을 수매해서 네. 언제 장을 담궜구나 항아리마다 다 몇 년도 장담두고 장가르기라는 이름표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원료를 원산지부터 유통과정까지 꼼꼼히 따져서 인증해주는 유기가공식품. 덕분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아, 네? 너 간장이니 된장이니?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그럼 열어볼게. 열어볼게. 잘한다. 방금 이렇게 두드리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두드렸을 때 네. 잘 만들어진 항아리는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난대요. 수박처럼? 네. 그래서 오, 신기하다. 발효가 잘 된대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어. 하시고 다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맑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응? 좋아요. 좋아요. 합격. 합격. 발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겉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숨쉬는 전통 항아리를 사용하는데요. 자연 발효와 숙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도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이 안이 궁금한데 근데 이렇게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위생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열었던 항아리는 바로 떠야 돼요. 빨리 애교. 누나 정말 사랑해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자란 정말 정말 특별히 네. 이 항아리를 네. 열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잘한다 윤성. 네. 여심을 녹인 트롯돌 황윤성 씨 덕분에 개봉박도 금기의 장독 뚜껑이 열리는데요. 진짜 이쁘다. 황금빛 자태의 유기농 된장 클래스. 전통 방법으로 만들어진 유기농 된장 맛은 어떨까요? 색깔 좋다. 너무 좋다. 진짜 황금빛이 도네요. 황금이다, 진짜 황금. 네. 이게 된장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발효 숙성되면 가장 맛있는 맛을 내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요 상태가 그러면 가장 맛있는 우와. 지금 된장의 이제 숙성 기간을 거친 거예요. 1년 반. 진짜 깊이. 어때? 우와. 안 짜? 짜긴 짠데요.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그 뒷맛이 깔끔해요. 오. 엄청 깔끔해요. 그건 저희만의 특별한 건데 네. 이건 뭐냐면 장가르기라는 걸 하잖아요. 네. 된장과 간장을 분리를 시킬 때 콩을 한 번 더 삶아서 치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좋고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저염을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 발효 숙성시킨 깊은 맛과 향이 살아있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유기농 된장. 4천여 개의 항아리에 담긴 모든 장에 유기농 재료만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한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 전통장이에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가지고 우리 밥상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원료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됐어요. 3년 이상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유기농산물. 장류의 기본 재료가 콩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인근 농가와의 재배 계약을 통해 균일하게 좋은 콩으로 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자, 유기농 밥상 맛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내 그림 같은 우리 항아리에서 나온 그 장들, 된장, 간장, 간장, 식초. 어디 이렇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일단 된장찌개 된장 들어가 네. 있고. 이제 모든 한식의 기본이 되는 양념이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갔는데 첫째 이제 된장찌개에 된장 들어갔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떡갈비에 맛있겠다. 저희 유기농 3년 된 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간장이요? 예. 네네. 그리고 나머지도 뭐 이제 간장으로 식초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요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주인장의 자랑스러운 식재료인 3년 된 유기농 간장으로 맛을 낸 떡갈비. 신중하게 음미하면서 맛을 보는 한비 씨와 윤성 씨. 기가 막히죠? 이거 떡갈비야 솜사탕이야? 간이요. 진짜 적당히 달달하면서 적당히도 이렇게 짭조름하면서 진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이렇게 만든 전통장이 이제 인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드시기도 자극적이지 맞아요. 않고 또 속이 편하네요. 네. 이런 유기농 재료들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속이 편안해지는. 그렇죠. 네네. 이게 보약이잖아요. 보약이죠, 진짜. 이게 네. 보약이에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켜주는 유기농 식재료 직접 만들어 볼까요? 유기농 고춧가루에 된장가루와 찹쌀 엿기름을 넣어 전통 온기에서 1년 이상 자연 발효 숙성시키면 전통 유기농 고추장 완성! 95% 이상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해야만 유기가공 식품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제품에 보면 유기가공 식품 붙여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 상품을 구매하시면 100% 이제 안전한 유기가공 식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유기가공식품. 앞으로 이 인증마크만 확인한다면 실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요거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알려주자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라이브 방송으로. 그럼 이것도 해주자고요. 네네네. 좋아요. 유기농 가자! 네, 팔아보자고요? 네, 좋아요. 고고고! 유기농 된장과 간장, 찐 장맛에 반한 단비 씨와 윤성 씨. 유기가공식품을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유기농산물을 사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꼼꼼한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유기가공식품을 알아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자랑해주세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첫째로 유기농 모든 원재료를 선택했고 이렇게 전통 항아리 50년 이상 된 전통 항아리에서 발효를 시키게 만들었고요. 많이 저희 제품 사랑해주세요. 전통의 방법과 현대의 과학으로 제조하고 가공된 유기가공식품. 여러분, 유기가공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현명한 소비하세요.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혁신 투자로 미래 먹거리 확보한 기업들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혁신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낌없는 투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나요? 먼저 H그룹 볼까요? 네. H그룹은 우주로 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제 누리호, 우리 한국형 발사체 아닙니까? 절반의 성공을 거뒀는데 그 H그룹의 이 엔진 제작 기업을 담당하는 이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엔진을 이번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네. 1단, 2단을 보면 75톤. 엔진 5개가 있었고요. 3단에 7톤 엔진 1개를 조립하고 납품을 했는데 앞서 1, 2단에 됐던 75톤은 거의 세계에서도 7번째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엔진이었습니다. 또 H그룹의 또 다른 이제 방산전자 시스템 전문 계열사가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우주 인터넷 기업인 윈앱이라고 하죠. 여기에 약 3억 달러, 3,500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L그룹은 미래 사회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되는 AI 분야의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AI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그리고 인재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인 L그룹은요. 초거대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초거대 AI가 뭐냐?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좀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학습, 판단, 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AI를 말합니다. 자, L그룹은요, 초거대 AI를 통해서 제품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고객 상담하고 자, 각 사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있죠? 철강사 피사, 뭐 국내 탑이고요. 세계에서도 탑인 이 회사인데 피사의 숙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제철, 제강, 재련을 하면 쉽게 말해서 불을 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사 피사는 바로 탄소를 줄이는 숙제를 위해서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현재도 뭐 저탄소 원료를 대체한다든가 철 스크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수소환원제철로 아주 이제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뭐 실제로 이 수소환원제철 설비로 단기적 전환을 추진하는 로드맵도 설정을 했고요. 또 세계적인 철강 업체와 공유를 하면서 자, 이 철강사들이 어떻게 탄소 연료를 줄이면서 이 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이런 얘기들 보면 그리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 수준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 맞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 독박 간병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돈 낼래? 그럼 내 가마 실버타운. 그걸 왜 저희가 내요? 예, 저희도 다른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간병 살인을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22살 청년의 비극적인 얘기. 그러면서 우리 그 간병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막대한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로 인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간병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한번 간병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이렇게 간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건상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간병을 못해요. 그러면 간병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간병인이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쫙쫙 나눠봤는데 자, 간병인은 환자나 노인이 있는 그 병실이나 집 주변 청결 유지 신경 써야 되고요. 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나 노인 같은 경우에도 대소변 도움을 줘야 되고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환자의 청결도 신경을 써야 되죠. 간병인의 가장 중요한 점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건강 상태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 운동이 필요한 환자나 노인은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 환자 옆에서 거의 24시간 밀착 마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간병인의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병인을 보통 어디서 구하냐? 병원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간병인 업체도 있고 간병인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용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환자가 얼마나
또 나쁜가, 중증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시간은 몇 시간 일하는가, 그렇죠. 또 조건은 뭔가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병인을 쓰는 평균 비용을 좀 추산을 해보면은요, 하루에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라고 하고 이게 이제 매일 간병인을 써야 되니까 네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0만 원대를 보통 지급한다고 하니까 상당한 액수라고 볼 수 한 달에 300만 원이면은요, 그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가 할 수 있는 그럼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네. 근데 이게 간병 비용이 국민 건강보험 대상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급여 적용 대상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간병인은 뭐 근로자입니다. 어떤 네. 노인의 불편한 거동을 이제 돌봐주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간병인은 뭐 고용과 피고용, 일단 사적 계약으로 이 돈들이 지급된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 의료비 소득공제 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간병비는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아유. 이제 의료비 공제라는 건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공제 대상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 그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환자의 수납 편의상 진료비와 함께 간병비를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이러한 간병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어도요, 그렇게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네네.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중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것만은 좀 급여로 넣어달라 해서 개선은 있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상급 병실료라든가 선택적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대상, 건강보험 적용이 됐는데요.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재정이죠. 예, 간병비까지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면 정말로 건강보험료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만에 하나 이 간병비도 급여화, 즉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9조 원대의 재정이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이 간병비는 비급여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대다수의 그 환자 가족들이 네. 치료비도 치료비인데 간병비가 너무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그런 업을 포기하고 맞아. 그냥 24시간 스스로 간병하는 이걸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세제 혜택이라도 아까 안 된다며 그런 거. 그렇죠. 안 된다고 네, 했죠. 안 돼요. 소득공제도 안 된다며 이런 거라도 좀 주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글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근데 김병희 효자 없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죠. 네, 한 신문사가요,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74% 가까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그리고 사직과 근무 시간 단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달에 감소한 수입 혹은 지출 증가 규모가 평균 191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면 연간 따져보니까 2,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높은 비용을 어떻게 됐느냐? 네. 거의 절반 정도는요, 이제 금융상품을 다 깹니다. 그렇죠. 적금, 그래요? 보험 다 해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53%고요. 그 다음은 익숙하죠. 빚. 대출입니다. 거의 40%가 간병인 이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고 30%는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을 처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하면서 집을 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려 16.6%. 그러니까 길게 간병하는 분들 중에 10명 중 2명은 간병 때문에 네. 집을 처분하기까지도 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네. 이게 가정 불화로 또 연결이 그렇죠.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한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부모를 간병하는 그런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8%가 부모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 중에, 그때 자식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자식이 의료비를 떠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경제적 압박이 오고 가정 불화까지
챙겼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병실직, 뭐 네. 간병파산, 간병살인까지 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건데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한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간병실직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대한치매학회를 보면은요, 간병 때문에 10명 중 2명은 일단 실직, 그러니까 직장을 포기를 하고요. 또 3명은 아예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 어쨌든 간병에 나서게 되는데 왜 이러느냐?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간병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이제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월 평균 한 28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 가족의 한 85%는 월 280만 원보다 덜 벌죠. 200만 원 정도 벌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실직을 자기가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에 나서게 되는데 근데 이게 길어지면 우리도 이제 사건 사례를 많이 다뤘지만 이제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게 되고 전에도 다뤘던 간병 살인에까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노간병. 그러니까 노인이 된 배우자가 노인인 아내나 혹은 남편을 돌보거나 혹은 노인이 된 자식이 이제 노인인 부모를 모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는요. 앞서 사건도 얘기했다시피 영케어러라고 그래서 맞아요. 이 청일, 그러니까 젊은 간병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난 9월이었죠. 54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 이러면서 20대 중반의 딸의 사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재활병원 병원비가 180만 원,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1만 원씩 한 달에 35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병비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청원인은 학생 신분으로 간병비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이 간병인 비용에 대한 대책을 호소한 거죠. 영케어러는 그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걸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20대 이하가 이제 간병하는 경우를 영케어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 보면 본인의 어떤 학업도 해야 되고요. 본인이 성장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병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인생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 거고 이분들은 소득도 뭐 거의 없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커지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자녀가 그래도 많았었죠. 그래서 돌려가면서 좀 이런 부담을 나눠갔는데 요즘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영케어러가 모든 간병 부담을 다 져야 된다. 뭐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 대한 배려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는 잘 안 돼 있는데 국내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영케어러가 지금 굉장히 심한, 극심한 간병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돈도 없고. 일단 첫 번째로 겪는 문제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텐데 정말 뭐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간병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가사 간병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복지 간병사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시간이 또 제한되어서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있는데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요. 월 이용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2명에서 50명의 제공 인력들이 하루 평균 5, 6가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3, 4시간에 불과합니다.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간병사 파견 사업 역시 최대 한 달만 지원 가능합니다. 시행하는 것도 일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 지원 사업은요.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모르고 있거나 또 복지기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거죠. 정부가 간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도입한 게 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건데 이걸 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제 시도는 했었죠.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간병인이 아니라요.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전문 인력이죠.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덜해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급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우리도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저 서비스를 구현하는 곳이 전체 중에서 한 20% 정도 밖에는 또 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간병에서 가장 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이제 요양병원과 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양병원 그리고 중증 환자는 또 저 서비스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하나 궁금한 게 그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부여 유무입니다. 자격증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요, 규정된 시간 동안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후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을 해야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전문 인력으로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간병인은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자, 민간 자격증으로 협회를 통해서 일정 교육 시간을 수료하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을 하는데 필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간병인하고 요양보호사가 그 돌보는 대상도 다르고 또 받는 급여도 다르고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적용이 되고요. 반면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못 받은 그런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등급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도 달라집니다. 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을 받는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저 노인성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등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비용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본인이 그걸 전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간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때 다가올 또 하나의 악재가 간병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2025년이면 4년 후면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인 1955년생이 만 나이로 70이 됩니다. 자,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분들은요, 모두 약 730만 명으로 기존 노인 인구 전체를 합친 것을 맞먹는 거대한 인구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는 9%, 35년에는 약 20%, 그리고 50년에는 약 30% 뻥쭉 뛰게 됩니다. 이렇게나 되는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영케어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사회의 이 노령화, 고령화 속도, 특히 저출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할 그 책임져야 할 가족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좀 어감은 그렇지만 독박, 간병 이런 말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간병이라든가 또 노인 돌봄이라든가 이걸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근데 그렇게 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제 간병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간병보험을 들기 전에 좀 기억해줘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이 간병보험은요, 회사마다 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것인지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지 요거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보통 간병보험이라 그러면 간병인을 지원하면서 보험사에서 지원해준 간병인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간병인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는요, 대부분 단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의 간병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아도 크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간병보험 역시 제대로 된 비교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간병보험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치매 간병보험 가입 여부는 꼭 주변에 좀 알리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요. 보험 가입자가 치매 걸렸어. 그럼 내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특히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상 배우자나 삼촌 이내의 친족만이 보험금 대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험 계약자만이 대리 지정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5년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요. 뭐 생명 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지금 간병보험 자체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병보험도 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이걸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료가 아주 크게 오른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또 하나가 이제 잘 약관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네. 후유증은 또 커버를 안 하는, 직접적인 치료를 안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후유증으로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유증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간병보험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 케어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 네. 그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돈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 어려워 이쪽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제는 살피셔야 될 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오늘의 주제는요. 17년간 96번의 방화, 봉대산 불다람쥐를 아시나요?입니다. 1994년 시작된 산불은 이렇게 범인도 잡지 못한 채 무려 17년 동안 계속됩니다. 봉대산 불다람쥐는 과연 잡혔을까요? 네,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철에 일어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사소한 실수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이렇게 산불만을 노리는 전문 방화 사건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산림 방화범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 이고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앞서 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17년 동안 한 지역에서 산불을 96차례나 일으킨 방화범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울산의 악명 높은 연쇄 방화범이었죠. 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라고 불리던 그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1994년도에 처음 산불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 울산 동구에 있는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96번이나 불을 내다가 최종적으로는 2011년도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총 17년의 기간 동안 이 불다람쥐가 불을 낸 면적이요 81.9헥타르에 달했다고 해요. 이게 운동장으로 치면은 축구장의 한 114개의 면적에 해당이 되고 피해액만 하더라도 18억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 방화 사건 얘기 나눠볼 텐데 그 시작이 1994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 우연하게 제가 울산 광역시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걸 할 것 같아서 이제 울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마골산이 어디냐, 봉대산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올해 사셨던 분들은 이 사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4년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뭐 보통 매년 한두 건씩 이렇게 그 산불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겨울마다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지? 라고 해서 뭔가 좀 방화로 추정되는 모습이 보였나? 그런데 이제 뭐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는 좀 지나갔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94년에서 한번 빵 이렇게 그 사건이 커지는 사건이 2009년에 일어나는데 2009년에 겨울에만 8차례의 방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굉장히 이렇게 안쪽을 많이 들여다봤고 그 산 근처를 어제 이제 만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봉대산과 마골산에는 사실상 성한 나무 제대로 된 나무보다 불에 탔는 나무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방화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 근거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뭐 우리 저 앵커 혹시 등산 하시나요? 예, 등산 좋아하죠. 등산하죠. 그러면 등산하면 등산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몰상식한 분들은 안 계시는데 그러면 등산 근처에 가다가 저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담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고 반드시 피우셔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걸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길에서 방화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적이 전혀 없는 장소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산로가 아니라 안쪽에 그 덜어 들어갔다. 그러면 등산객의 실화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혹시 야간 산행 하십니까? 야간 산행도 가끔 하죠. 가끔 하죠. 그게 야간 산행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데
보통은 야간 산행할 때는 좀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들이 사실 저녁 시간 야간에 불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등산객에 대한 실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방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경찰은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현장에 방화범에 대한 단서 같은 건 찾을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답답하잖아요. 양 6번이나 불을 내고. 그래서 모든 수단이랑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방화범이 누군지는커녕 이 발화 원인조차도 밝히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 없는 방화범이다 해서 이제 불다람쥐라는 별명까지 붙게 됐는데 이제 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행정당국에서는 산에 감시원까지 붙이고요. 심지어는 불다람쥐 전담팀까지 꾸려서 이 매복조를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도 계속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또 이상하게 그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산불을 내고 계속 현장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을 했던 그 산불 감시 요원들은요. 아니 우리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장소와 시간만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거 왔다 간다. 이건 뭔가 우리 근무 시간을 깨뚫고 있는 것 같다.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산불은 계속 나는데 방화범은 잡히지 않고 정말 뒤숭숭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또 봉대산 불다람쥐요? 네. 여기에 걸린 현상금이 3억 원인가 뭐 이렇게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초에 95년도에는 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 방화범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 울산시 경찰은요. 2009년 11월에는 현상금을 3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10배가량 떼어서 내걸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2009년 당시에 3억이면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인데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뭐 특정 S사 주식을 한번 살펴봤어요. S사 주식이 2009년에 그게 지금 액면분할은 되어 있는데 뱉는 가격으로 보니까 9,800원 정도, 약 10,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S사 주식이 7배, 한 7만 원대니까, 7, 8만 원대니까 한 7배에서 8배니까 3억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0억에서 한 25억 사이의 금액인데 사실 그 당시 2009년에는 가장 높았던 금액 중에 하나예요. 이 뒤에 뭐 세모 유병헌 씨에 대한 어떤 그 위치, 그다음에 신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용인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한 사건 뭐 이런 경우에서는 한 5억 정도의 현상금이 뒤에 이제 올라왔는데 2009년 당시 3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현상금이었죠. 아니 그야말로 파격적인 현상금을 걸어놨다는 건 그만큼 이걸 꼭 잡아야 된다. 누군지 궁금해서. 그리고 산불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당국도 누굴까? 그래서 누굴까? 그리고 이 근무 시간이나 그 행태를 딱 그 감시원들의 그걸 딱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아니면 정신 이상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제 프로파일러들까지 대거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이요. 그 한 4년치 그래도 사건 기록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총 25건의 방화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떤 방화의 그런 지역이나 그런 시간대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 패턴과 기존 방화범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방화범은 젊은 층은 아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어떤 특정 A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B 지역에 직장을 둔 40대 이상의 인원이 이 방화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 인원을 축소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무려 17년 만에 범인이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잘 숨어 다닌 건데 어쩌다 이제 꼬리가 밟힌 걸까요? 아까 현상금이 얼마? 3억. 그러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완전히 관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보가 굉장히 쏟아지고 사실 이게 잡힌 사람 이름을 지금까지는 저희들 말을 못하니 그냥 김 씨라 그럴게요. 김 씨 주변 사람과 김 씨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94년에는 CCTV가 없었는데 2011년에는 CCTV가 많잖아요. CCTV에 한 남성이 탁 포착이 됩니다. 그 포착된 남성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걸어 나오는 지금 저 CG에 나오는 저 모습이 보이는데 저게 50대 작업복 차림의 남자인데 등산로에서 내려와가지고 아파트를 가로지르는데 이 가로지르고 난 다음에 한 2분 후에 그 봉대산 옆에 마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골산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고 그 불 일어났는 그 얼마 전에 아까 봉대산 내려갔잖아요. 그곳에서 같은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용의자가 아니냐라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 사람의 휴대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상생활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월 12일 날 CCTV에서 용의자가 특정되고 그로부터 3월 25일 날 이 김 씨가 51세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사람이 방화범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봉대산 불다람쥐가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51세 김 씨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예상했듯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검거하고 나니까요. 정말로 평범한 51세의 가장이었고 심지어 대기업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1985년부터 26년을 성실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한 심지어 어느 정도의 관리자의 위치에 있던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악명 높은 불다람쥐일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은 어쨌든 이분이 성실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유수의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의 직책을 뭐 이렇게 역임을 한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연봉이 1억이 넘다라면 굉장히 큰 연봉인데 그때도 1억이 2011년도에도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 사회에 크게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을까? 다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업의 중간 간부였고 네. 뭐 연봉이 1억 원인데 이렇게 듣기로는 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11년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체? 사실 방화범의 심리를 생각하면 한 두 가지, 뭐 크게는 세 가지까지 가는데 그냥 시청자분의 나머지 한 가지는 빼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불이 즐거운 거예요. 어머. 불나면 그 불난 모습을 보면 제가 또 이상하게 불나는 모습을 좀 봤는데 한 이틀 전에 그 얼지로에서 어떤 특정 노포 음식점이 불이 났어요. 근데 제가 딱 퇴근하고 가는데 유명한 집이었죠. 예, 거기서 불이 났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앞뒤로 차를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그 안에 갇히게 됐는데 그 소방차가 막 수십 대가 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범들은 그런 모습이 이게 뭔가 자기가 일을 해놔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당황하고 뭔가 오고 또 산불이면 헬리콥터 툭툭툭툭 오고 이런 모습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는 모습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뭔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화 자체가 자기에게 쾌감을 주는 유형, 이게 1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세상의 적대감이 굉장히 심해요. 뭔가 세상에 내가 억울하고 눌려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내가 보복을 하고 싶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은데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특정 건물이나 아니면 장소를 불을 태움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분노를 조금 이렇게 불태우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이 사람 김 씨는 전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너 왜 그랬어? 이럴 거 아닙니까? 잡은 다음에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했나? 난 그게 희한한 게 26년 동안 중견기업에 그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그렇죠, 대기업에 중간 간부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물론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거 하다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불을 질렀다? 풀려고. 사실 뭐 이 사람 진술을 들어보면 저도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다람쥐라 그래가지고 말은 이쁜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그렇죠. 어떤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회적인 분노 혹은 가정의 불화가 있어서 그걸 대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그 억눌림을 풀려고 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경찰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스트레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스트레스 풀겠다고 17년간 96번의 산불을 낸 거잖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범인이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게 이 김 씨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96번을 말씀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한두 번 할 때야 이제 서툴렀겠지만 계속 거듭되면서 범행 수법도 날로 지능적으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고안한 도구를 이용해서 불까지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 범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 모방 범죄들에게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라이터를 바로 탁 켜가지고 산불을 저지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요. 자신이 고안해놓은 도구를 이용해서 불이 서서히 붙도록,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산불이 번지도록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불을 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해보면 이미 그 범인은 현장을 이탈하고 집에 가 있는 상태니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했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왜 감시원들의 근무 시간까지 꿰뚫는 것 같다 이렇게 감시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자신의 신분을 김 씨가 속이고요. 이 감시원들이랑 친분까지 쌓으면서 그 감시 상황까지 동태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예. 야, 어쨌든 17년 동안 이 김 씨가 불태운 임야가
축구장 114개 정도의 면적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피해액이 18억. 그리고 이 사람 잡으려고 아니면 산불 안 나게 하려고 동원된 또 공무원이며 인력은 또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회적 피해가 엄청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했겠죠. 네. 뿐만 아니라 뭐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울산 지역 주민들이 느꼈을 그 불안감도 네. 굉장했을 것 같은데 뭐였죠? 봉대산 불다람쥐네. 입에도 안 붙네요. 이 김 씨 네. 어떤 처벌 받았나요? 처벌 받아야죠. 네, 이 김 씨처럼 고의로 산불을 내는 경우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산림보호법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 김 씨는요. 산림보호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 양형사유 관련해서 뭐 피고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산림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이었고 또 수년간 방화로 시민들이 불안해했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금이며 인력이며 많은 부분들이 소진됐던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꼽기도 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본인 범죄를 다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리고 당시에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서 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자금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잖아요. 이게 네. 많이 낭비가 돼서 울산시 동구청에서는 민사소송도 제기를 해서 네. 김 씨한테 5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청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민사재판부는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7년 동안 96차례나 산불을 냈어요. 우리 국토의 축구장 면적, 114개 축구장만한 면적이 어마어마한 불에 거죠. 탔는데 네. 10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민사에서 4억 얼마, 네. 연봉은 1억이 넘었다면서요. 네.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법에도 이제 방화죄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형법은 무기징역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산림에 방화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이 없어서 아까 김 씨에게 적용된 거와 마찬가지로 산림보호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림보호법을 좀 살펴보면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거는 이 보호수나 산림보호구역에 산불을 내는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에서 15년 구간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요. 근데 타인 소유의 산에 불을 지른, 그러니까 이 김 씨의 경우에는 5년에서 15년 구간의 징역형이 규정이 돼 있고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이 됩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재판부 양형사유 말미에 언급했던 거와 같이요. 이제 충동조절 장애나 이런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10년형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법 규정을 좀 살펴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사실은 산불이라는 게 그 범위가 커지면 인명피해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산림보호법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을 때 뭐 그 처단형을 가중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무겁지 않아요? 혹시 그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산불 기억나세요? 인공위성에서도 엄청 탔죠.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걸 뭐 흔히 말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뭐 홀리 파이어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홀리가 뭐 굉장히 신성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산림을 그렇게 태웠다는 점에서 나쁘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CNN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미국 법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산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손상이 결국 국가의 재산의 손실이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 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 대한 어떤 프로핏 에셋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찾아봐서 확인했습니다. 네네. 현상금이 3억 원이었잖아요. 네네. 잡았잖아요. 예. 근데 CCTV가 단서가 돼서 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안 가는 겁니까?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이 김 씨를 딱 데려왔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CTV 있죠. 그 김 씨의 직장 동료 있죠. 김 씨의 주거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있죠. 그리고 그 주거에 있는 그 아까 CCTV를 확인해 줬는 그 관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상금을 국가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서 CG에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200만 원부터 해서 3천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는데
잡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3억이었는데 2억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1억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2억만 한 걸로. 근데 사실 제가 가을철 되면은 아침에 항상 날씨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날이 매우 건조하니까 불씨 관리 잘하셔라. 네. 산불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등산을 할 때 조심을 할 텐데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지 하는데 알죠. 이런 사람들은 네. 그 뉴스를 딱 보면 가면 잘 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전국의 그 방화범에 의해서 일어난 대형 산불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축구장 면적으로 치면 2,700여 개에 달하는 이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이 됐어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면적인데 또 올해 2월에 이 또다시 동일한 지역인 안동과 예천에도요. 또다시 산불이 나서 이 축구장 586개에 달하는 큰 면적에 또다시 산불이 났고요. 이 피해액만 9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복원하는데도 최소한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산불 원인은 못 밝혔는데 이제 정부 당국은 방화범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2019년도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 도봉산에서도 큰 산불이 났는데 이때 범죄 용의자가요. 자기가 목격자인 척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저 지금 목격했다고. 근데 하루 만에 본인이 범인이란 덜미가 잡힌 거죠. 당시에 이 45세의 허모 씨는요. 내가 너무 사회에도 세상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해서 불만이 생겨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케이스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남양주시 천마선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그랬어요? 이때도 이제 11시간이나 불을 끄는데 이제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 당시에 20대 청년이 낙엽을 모아서 불을 지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림 방화범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이 봉대산 사건 이 김 씨에게 법원이 판단했는 게 충동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서 방화범들의 많은 어떤 그 범죄 원인 중에 하나서 사이키아트리한 어떤 범죄 충동 조절 장애, 자기의 감정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뭔가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주기 위한 어떤 핑계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적대감과 그냥 그 방화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자기만족, 흥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방화 중에서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방화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장소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범의 61%가 네네. 가까운 데 살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왜냐하면 불을 내면 자기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퇴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장소에서 많은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방화범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분노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케이스처럼 이 불다람쥐 케이스처럼 방화 자체를 희열을 느끼는 그런 방화광의 그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방화광들의 특징이요. 자극 추구 욕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웅심리, 내가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해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니 산이 우리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그래 화풀이를 하고 불을 지르. 보호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지르면 어쩝니까? 네, 오늘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제주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1년간 위드 코로나 시대 제주 여행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 브랜드 개발에 착수한 결과 제주의 마을 여행 통합 브랜드 카름스테이를 공식 론칭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머mom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제주 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광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 활력이 생겨나는 건강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저희 제주도청과 함께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날이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풀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한 네, 곳이 네. 많은데요. 다만 이제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서는 다시 급격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옷차림 좀 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